운동은 모든 것의 기본, 신체 건강은 타고나기보다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혹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오히려 좋다. 어차피 우리 중 대다수는 지금보다 운동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신체와 뇌는 귀찮게 굳이 분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 반응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유연성과 고밀도가 높아지며 부상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여기에 더해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돼 더 행복한 기분이 들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며 심지어 스트레스와 불안감 증상이 완화된다. 운동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향상에 좋다는 사실까지 신체 운동이 뇌에 좋다는 증거는 널리고 널렸다. 그러나 운동의 이점을 이야기할 때 정확히 무슨 운동이 어떻게 두뇌 기능을 돕고 무슨 운동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데 좋은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과연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험 첫날 남녀로 이루어진 실험 참가자들은 기억력 검사를 했다. 그 후 참가자들 중 3분의 1은 바로 운동을 또 다른 3분의 1은 4시간 후 운동을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틀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다시 소집해 첫날과 동일한 기억력 검사를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4시간이 지난 다음 운동한 참가자들이 예외 없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로써 운동이 뇌를 안정시키고 기억을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보였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심장을 뛰게 하고 땀샘을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이 뇌와 해마 영역을 키운다는 결론을 얻었다. 말할 것도 없이 해마는 학습하고 기억하는 일과 관련 있는 영역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벼운 강도로 신체 활동을 1시간쯤 하고 하루 7,5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은 권장량에 못 미치는 활동량을 가져도 두뇌의 크기가 평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뇌가 크다는 것은 뇌의 노화를 1, 2년 늦출 수 있다는 뜻이자 노화로 인한 자연적 뇌질감 감소율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량치기 같은 저항력 운동이나 균형 운동은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땀을 흘리고 심장 박동수를 높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운동과 기억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삼아 인지능력 감소를 예방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연구들은 두뇌만큼은 용불용설이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9년 454명의 노인이 한 연구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검사를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의 움직임과 신체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가속도계를 착용했다. 그 결과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사고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신체 활동이 표준 편차 1씩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병률은 무려 31%씩 낮아졌다.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 사이의 연관성은 참가자의 뇌 질환이나 치매 발병 여부 등을 고려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동은 60세 이하, 심지어 20세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였다. 콜롬비아 대학 야코프 스텀 박사 연구팀은 이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로 운동이 집행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집행 기능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고하는 기술로 주의를 집중해 행동을 제어하고 계획하며 목표를 이루는 능력을 포함한다. 스턴 박사는 운동이 특정한 뇌 영역의 두께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스턴 박사는 다양한 연령대의 실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두 팀으로 분류했다. 참가자들은 6개월에 걸쳐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 훈련을 받거나 스트레칭 및 코어 강화 운동 프로그램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12주, 24주 경과 시점에 집행 기능, 정보 처리 속도, 언어, 주의력, 일화 기억력 등을 포함한 인지 검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뇌 구조에 변화가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 MRI 스캔도 받았다. 6개월 뒤 스턴 박사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의 집행 기능 점수가 0.5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칭과 코어 강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집행 기능 점수는 0.25점 향상됐다. 나이가 많을수록 두 수치의 차이가 컸다. 40대에는 그 차이가 표준 편차 0.28만큼, 60대에는 표준 편차 0.596만큼 더 높았다. 연구팀은 표준 편차 0.5 차이는 동일 검사에서 20년의 연령 차이 결과와 맞먹기 때문에 운동을 한 40세는 약 30세, 운동을 한 60세는 약 40세와 같은 집행 기능 성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연구를 시작할 때와 24주가 지났을 때의 뇌 스캔 결과를 비교해 보니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 중간 전두엽 피질 두께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앞서 말한 모든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움직이고 땀을 흘리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땀이 나고 숨을 헐떡이고 심장이 빨리 뛰는 강도로 휴식이 필요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뇌를 바꿀 수 있다.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명확하다. 놀라지 마시라. 아직 뇌의 신경 영양 인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운동은 궁극적으로 BDNF를 분비하게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BDNF는 기존의 뇌세포를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두뇌 성장을 도모해서 뇌 기능과 기억 처리를 돕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작아지지만 BDNF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면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BDNF 활동은 높은 수준의 인지, 학습, 회상 등과 연관된 해마, 피질, 기저전뇌 영역에서 이루어져 BDNF가 분비되면 장기 기억에 특히 도움이 된다. BDNF는 또 적절한 수면 조절과 과도한 식욕을 억제해서 얼마간의 체중 감소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BDNF가 부족하면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보면 단백질 수치가 평균보다 낮다. 신경학자 조이스 고메스 오스만은 다양한 뇌 기능과 운동을 연관지어 연구한 논문들을 리뷰했다. 그녀의 목표는 여러 종류의 인지활동별로 가장 효율적인 운동량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고메스 오스만은 뇌 기능을 확실하게 촉진하는 기적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노령층의 경우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두뇌 기능과 속도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정도면 유산소 운동이 뇌에 큰 혜택을 준다고 확신해도 좋겠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 뇌는 몸의 어느 기관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해서 몸 전체가 소비하는 산소 중 최대 20%까지 가져간다. 물도 마찬가지다. 뇌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을 하면 굶주린 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운동을 해서 심혈관계를 향상하고 동맥을 통해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하라. 또한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의 수분을 의식해 물을 마시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라. 이쯤에서 한 가지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너무 과한 운동을 하는 경우다. 스트레스에 관해 얘기할 때 언급하겠지만 운동이 너무 과해지면 정신 상태가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몸이 다쳐 불편해진 탓일 수도 번아웃이 온 탓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신경 건강은 물 건너간 셈이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운동은 면역 체계를 약화하고 해로운 염증 작용을 일으켜 운동으로 얻은 잠재적 효과를 모두 상쇄해 버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격언은 유효하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뇌를 굽혔다 펴라. 지금까지는 몸이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승 효과를 내도록 훈련하는 건 어떨까? 지금 바로 요가를 떠올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대 문화에 뿌리를 내린 요가는 몸과 마음, 영혼까지 함께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간단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기만 하고 가타부타 논란이 될 영역까지 얘기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 요가에 진심인 사람에게 요가의 장점을 물으면 달뜬 표정으로 저마다의 지식을 늘어놓느라 침이 마를 줄 모른다. 그러면서도 요가를 하면서 얻는 차분함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손에 꼽는다. 요가는 자기 돌봄의 한 형태다. 자세와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깨워서 현재의 순간에 정신을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일은 뇌 기능에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또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나은 자기 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혼란스럽고 자극적인 세상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스려 몸과 진정한 의미의 혼연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 요가 수련자들은 이때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요가가 우리의 기분과 웰빙, 전반적인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광범위하고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요가 매트를 꺼내고 다운독 자세 등을 취하는 활동이 인지 능력에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과학적 사실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 중 하나는 요가가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이다. 매주 참여하는 요가 수업이 됐든 더 열성적인 장기적 수행이 됐든 요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두뇌 건강에 좋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꾸준히 요가를 한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본 과학자들은 그들의 뇌가 요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뇌와 눈에 띄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05년 하버드 의학대학 부교수이자 정신의학자 세라 라자르가 이끄는 연구팀은 명상이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을 줄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노화와 퇴행성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은 복합적 의사결정, 집행기능, 충동조절, 감정 제어 등과 관련 있는 부위다. 이 영역이 더 큰 사람들은 인지적 활동에서 실수하는 횟수가 적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 전전두엽 피질을 두껍게 유지해 정보 처리에 필요한 회백질을 충분히 가지게 된 수련자들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요가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지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더 영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 라자르의 연구를 토대로 한다면 노후에는 요가 수련자들이 더 총명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다. 2015년 신경과학자 샹탈 빌레무어 연구팀은 장기간 요가를 수련한 사람들에게서 퇴행성 뇌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무엇보다 요가를 한 사람들은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 회백질이 많고 감정, 기억,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하는 대뇌 변형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 이와 비슷한 다른 연구 결과도 다수 나와 있다. 특히 요가를 자주 하면 노화로부터 해마 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 해마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해마 영역이 건강하다는 것은 일상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기억력 감소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중증 우울증이나 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해마 영역이 축소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재 진행형이라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가감해서 들어야 한다. 표본 집단이 작고 횡단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효과가 요가만으로 얻어진 것이라 결론 짓기는 힘들다. 어쩌면 회백질이 더 많은 두뇌를 타고난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 요가를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사회경제학적 지위, 교육 등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요인들도 요가를 하거나 회백질이 더 큰 두뇌를 가질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결정적으로 우리 뇌에 요가의 어떤 면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도 확실치 않다. 혈액순환을 돕는 육체적 활동, BDNF, 그에 따른 엔도르핀 분비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요가라는 평화로운 활동을 하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여유 덕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명확하게 어떻게를 알고 있는 마당에 왜를 밝히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앉아서 분석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생각만 하는 대신 실천에 착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결국 행동이 따르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단순히 두뇌 기능을 향상하고 최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는 열쇠가 아닌가? 앞으로 나올 연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유망한 효과들이 더 광범위한 표본에서도 유효한지, 더 중요하게는 해마 영역의 크기나 회백질량이 줄어든 사람들이 요가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미래에는 노화 관련 치료의 방향이 장기적 약 복용보다 요가와 명상에 무게를 더 싣는 쪽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물론 연구 결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상의 약간의 요가를 포함한다 해서 잃을 건 없다. 어쩌면 요가의 여러 장점 중에 가장 핵심은 정신과 몸의 연결을 강화해 준다는 점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시끄러운 방해 요소들과 추상적인 개념, 상징, 언어 등에 둘러싸여 지나치게 뇌를 많이 써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다수가 단조로운 정신적, 지적, 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는 날마다 앉은 채 일하고 운동을 하고 몸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각한 병에 걸릴 때처럼 우리가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확연히 느껴지는 때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통장을 얼마나 불려왔는지 혹은 커리어가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지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분명 우리는 뇌가 군림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자아를 몸에서 분리하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시각이 필요하다. 몸이 곧 정신이자 바로 나 자신이다. 몸으로 말하라. 약간의 땀이라도 흘릴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놀라울 정도의 신경학적 이점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생각보다 간과되고 있는 활동이 있으니 바로 춤이다.
춤도 하나의 운동이지만 숄더 프레스나 10초 빠르게 달리기처럼 목표를 두고 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다. 춤은 서정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기쁘고 사회적이며 환희에 찬 활동이다. 몸을 지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다는 특권 자체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이다. 춤은 종합 선물 세트와 비슷하다. 춤을 출 때는 정서적, 육체적, 정신적 자아가 모두 동원된다.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심장도 계속해서 뛴다. 리듬에 몸을 맞추면 쾌감이 들고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그 또한 즐거워서 미소를 짓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아를 잃고 춤을 추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무아지경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춤은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지루한 운동보다 기도나 깊은 명상에 더 가까운 활동이다. 무용, 동작 치료에서는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언어로 보고 몸짓이 목소리를 내는 말만큼이나 우리의 경험을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흥미롭게도 이런 식으로 소통의 채널을 바꾸는 경험은 인지 기능에 큰 도움이 된다. 춤은 취미이자 열정이자 예술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소리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이고 음악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냥 재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극도로 좋다. 춤은 자유로움, 해방감, 자신감, 자기 확신과 더불어 지각 능력, 기억력, 인지 능력을 향상해 준다. 춤은 기억력과 전반적 인지 기능, 특히 공간 기억력과 작업 기억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조버기즈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춤을 춘 참가자들의 경우 치매 발병 확률이 76%나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연구에서는 춤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해 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춤을 너무 만능 열쇠처럼 대하듯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춤은 뇌 안에 신경 영양 인자를 자극함으로써 모든 일을 해낸다. 이 인자들은 감각신경세포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춤을 추면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연결을 활발하게 만들어 신경 가소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라 신경을 새로 연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자신의 뇌에 변화를 주고 뇌의 적응 능력을 높이려는 사람,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희소식이다. 춤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운동신경이 무디거나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도 걱정할 것 없다.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분방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험을 코앞에 둔 사람이라면 20분 더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잠깐 춤을 추며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낫다. 뇌의 다른 부분을 자극해 뇌로 가는 혈량의 양을 늘리면 기억이 더 뚜렷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면 집에 혼자 있을 때 음악을 크게 틀고 커튼을 친 채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춤을 춰보라. 음악이 울려 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며
근육이 움직이는 동안 뇌의 신경세포들이 분주히 연결되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해 보라. 움직이는 명상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긴장을 풀고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기분이 나아지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던 공부를 위해 다시 책상에 앉을 쯤이면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요즘은 뇌졸중이나 신경마비 등의 퇴행성 신경증이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도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 주기적으로 춤을 추는 일은 요가만큼이나 장점이 많다. 좋아 보이는 춤 강좌를 신청해 보라. 발레, 탭댄스, 살사, 볼륨 댄스, 힙합, 그도 아니면 훌라춤처럼 완전히 새로운 춤을 배워봐도 좋다. 정해진 안무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된다. 어떤 동작을 하느냐보다 그 순간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일, 걱정거리 등을 모두 잊고 음악에 젖어들어 오랜만에 몸이 이끄는 대로 맡겨보라.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자의식을 내려놓고 나면 뇌가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것이다. 자기한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친구들과 만나 음악을 느끼고 군중 사이에서 섞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건 어떨까? 무아지경의 춤이라는 게 결국 숨을 몇 번 깊게 들이쉬고 자기 안의 음악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그 느낌에 몸을 맡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춤의 어떤 면이 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 무엇인가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기쁨 덕분일까? 해방감? 몸에 땀이 나는 상태? 아니면 그 후에 찾아오는 정서적 만족감? 사실 이 모든 요인이 좋은 영향을 주고 모든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몸이 곧 두뇌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큰 손해다. 뇌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선택하라. 축 늘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어떤 동작이라도 하고 보는 게 더 낫지만 그 다음은 각자 선택할 일이다. 요가가 지루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의무사항처럼 느껴진다면 억지로 하지 말자. 마찬가지로 하이킹으로 심박박동수를 늘리는 쪽이 크로스핏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면 그도 괜찮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 단계, 능력, 선호도에 맞는 활동, 그리고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고 몸의 한계를 감안한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 뇌는 몸이 바로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 자극과 도전이 되지만 의욕이 꺾이거나 압도될 정도로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활동을 선택하라. 간단 정리, 몸이 건강해지면 신경도 건강해진다. 이 둘을 분리해서 하지 않나 의구심이 강하게 들겠지만 사실 최적의 사고와 기능을 발휘하는데 몸과 신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돼 있다. 두뇌만을 특정해서 훈련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몸을 특정 방식으로 훈련하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신체 건강의 첫 번째는 땀을 흘리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유산소 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운동은 뇌로 향하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다양한 대사와 호르몬 변화를 촉발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인다. 유산소 운동이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키우고 심지어 인지 저하와 뇌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다. 뇌가 영양분과 에너지와 물 등을 극도로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뇌에 최적으로 공급해 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요가와 춤이 신경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활동은 엄격히 말하면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춤은 달리기만큼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운동이 가지는 장점은 부분적으로나마 감정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요가와 춤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만으로도 명백해진다.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요가와 춤의 이점은 반복적으로 증명돼 왔다. 외는 어떻게 보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경 가소성 반복할수록 강화된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 가소성을 최적화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즉, 뇌가 회로를 재구성하고 새로 습득한 정보와 기술에 맞춰 신경 경로를 바꾸는 과정을 최대한 돕는다는 뜻이다. 뇌는 역할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배움과 정신적 융통성, 좋은 기억력, 창의성을 중시한다면 체스나 숫자, 퍼즐 등 흔히 뇌훈련이라고 부르는 활동들로 뇌의 일부 영역을 자극할 게 아니라 뇌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좋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돼 약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가 나빠진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뇌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두뇌는 심장과 같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훈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뇌는 생체 조직으로 구성돼 전기 및 화학 에너지로 구동되는 도구로 복잡한 변환을 거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험 그 자체가 된다. 테트리스를 3개월 동안 한 사람은 테트리스를 하기에 더 적합한 뇌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누구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신경가소성의 핵심은 가장 많이 한 활동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뇌의 습관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새롭고 유익한 회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훈련 방법은 달라도 두뇌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밀어붙였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근육과 같다. 도전을 받으면 새로운 목표에 맞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한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능력의 한계 끝에 서 있으면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 일에 뛰어들 때다. 이제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IQ가 결정론적으로 고정된 지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물려받은 IQ의 달성 가능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확한 지적 능력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타고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배움에 임하는 사람은 타고난 범위의 상한선까지 심지어 약간 그 위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이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있지만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두뇌를 적극적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다. IQ와 인지과학에 대한 조기 연구의 많은 수가 어떻게 하면 타고난 재능을 키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헌신적인 훈련만으로 기억력을 좋게 하고 학습 능력을 높이며 새 언어를 쉽게 배우거나 복잡한 문제를 쉽게 푸는 월등한 자신을 만들 수 있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언어를 더 잘하고 싶으면 언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알고 보니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었다. 2008년에 시행된 혁신적인 한 연구에서는 적절한 훈련을 하면 실제로 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연구팀은 작업 기억력 테스트에 초점을 맞춰서 참가자들을 훈련시킨 다음 참가자들의 기억력을 테스트 전후로 측정했고 실제로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가장 신기한 일은 이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이 작업 기억력 테스트와 완전히 상관없는 임무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완전히 다른 기술도 좋아지다니. 이 연구는 인지과학 분야를 완전히 뒤바뀐 게임 체인저였다. 뇌에 대한 과거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지능 모델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동성 지능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쌓아 올리는 확고한 사실이나 기술이 아니라 융통성 있고 적응력이 강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두뇌의 능력이다. 쉽게 말하자면 유동성 지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결정성 지능은 지식, 저장된 정보, 기억 따위에 더 가깝다. 무슨 훈련이 됐든 훈련을 하는 동안 강화되는 것은 유동성 지능이어서 다른 분야의 일과 다른 기술로도 전이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뜻밖의 결과도 바로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유동성 지능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자체다. 지능이 유동적이라는 사실. 유동성 지능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그야말로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칙에 더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향상된다는 원칙까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본질적으로 유동성 지능을 높이는 일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장난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다루고 이런저런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개념이다. 유동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제와 상관없이 최적의 학습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 덕에 실제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하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요령은 학습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자신만의 수평선을 극복하라. 이전에 수백만 번을 본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색다른 문제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극,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과연 우리는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실험하고 주변에 보이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패턴을 보는데 융통성과 창의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 자주 부딪힌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상태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기술을 연마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마주치는 도전의 특정 주제나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총체적 능력을 키우는 쪽이 궁극적으로 얻는 게 더 많다. 색다름과 도전이 두뇌에 끼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증거들이 있다. 1970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수직선이 아니면 수평선만 볼 수 있는 공간을 각각 만들고 거기서 아기 고양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기 고양이들은 수평선과 수직선 중 하나가 그려진 원통형의 우리에서 자랐고 아기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거나 돌보는 사람들도 수직선이나 수평선만 그려진 옷을 입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뉜 아기 고양이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실험이 끝나갈 즈음 수평선만 그려진 원통형 우리에서 자란 아기 고양이들은 수직으로 정렬된 사물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의자 다리와 같이 수직 형태의 물체에 계속 부딪혔고 연구원들이 손가락을 수직 방향으로 들이대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한편 수직선만 그려진 원통형 우리에서 자란 고양이들은 수평선이 그려진 공간에서 낮잠을 잘 곳을 찾지 못했다. 수평면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험에 참가한 아기 고양이들 중 몇 마리는 몇 주 재활을 거쳐 정상을 회복했지만 끝까지 회복하지 못한 고양이들도 많았다. 사실상 실험이 진행된 5개월간 다른 종류의 선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웠다. 2000년 런던 대학 연구팀은 택시 기사들의 해마 영역이 버스 기사들보다 상당히 더 크다는 걸 발견했다. 왜 그럴까? 택시 기사들은 런던의 어디든 전부 기억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을 알고 길이 막히면 대안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큰 길과 골목길을 모두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 기사들은 날마다 거의 변함없는 노선 몇 개만 따라 운행하면 된다. 어디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야 하는지 몇 군데만 외우면 되고 심지어 거리 이름을 몰라도 괜찮다. 건물이나 이정표 등을
시각적으로 기억하면 되기 때문이다.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지도 기사에게는 상관없다. 승객들도 노선과 종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택시기사는 포레스트 검프와 닮았다. 승객이 어디로 가자고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등 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포레스트 검프는 동명의 영화 속 주인공으로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 대학에서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다가 군에 들어가 무공훈장을 받았다가 탁구로 군병원 유민 공연을 다녔다가 새우잡이 배를 타는 등 파란만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며 인생은 어떤 맛을 고를지 모르는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대명사를 남겼다. 실제 세상에서 택시기사 같은 뇌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틀에 박힌 정신 상태를 깨라. 색다른 상황,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라.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해보고 다른 접근법을 택해보라.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길로 산책을 가고 새롭게 시도하라. 이런 사고를 늘상 하는 사람들의 조언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겠다. 그렇다. 예술가들을 포함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말이다. 벽에 부딪혔거나 진부한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라. 두뇌를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라. 문제를 글로 적어보는 대신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 자리를 옮겨 앉아 잠깐 명상에 잠겨보라. 샤워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 완전히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지금 상황의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 보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라. 모험하지 않고 편안한 수준으로 계속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두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순응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본 후에야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밖으로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은 해변에서 최고 속도로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 신나게 뛰는 것과 비슷하다. 몸은 극한에 도달하고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해진다. 호기심을 가져라. 현재 상태에 성급하게 안주해서 만족해 버리지 말자. 호기심을 갖자. 반항심마저도 괜찮다. 이런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하면 지적 흥분이나 최고의 성적 환희 등과 분간할 수 없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고도의 창의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경이로운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 것 같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공통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빈번히 밀접한 접촉을 하고 그 수수께끼를 이해하고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창의력은 그 자체를 양분으로 자라난다.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사물과 현상을 색다르고 의외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이전까지 어렵기만 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길이 열리기도 한다. 휴식을 취하라. 목표를 향한 치열한 질주를 잠시 멈추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두들리링을 하고 웃음을 터뜨려 보라. 살면서
한 번은 악기를 배워라.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서 당신이 악기 하나를 배웠으면 했는가? 많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 학습 경험이 바로 삶의 다른 부분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타당한 믿음이다. 인지 능력을 촉진한다고 약속하는 앱이나 게임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래저래 고민 말고 악기 연주를 시작해 보라. 악보 읽는 법부터 배워라. 연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날마다 연습해라. 타인의 연주를 들어보고 자기의 음률을 만들어 보라. 음악은 두뇌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증명된 바 있다. 연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활용하고 거기에 도전한다. 음악으로 저축한 유동성 지능은 다른 곳에서 지출할 수 있다. 악기 연주는 그저 손가락만 능숙하게 놀리는 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는 정서적 경험, 시각, 청각, 촉각, 섬세한 운동 제어, 기억력, 창의적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모두 아우러져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졸중 회복연구소 소장 고트프리트 슐라우그와 그의 연구팀은 뇌 스캔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비해 음악가들의 뇌량이 눈에 띄게 크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뇌량은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영역이다. 과학자들은 음악 연주가 뇌량 크기를 키운 것이라 확신했다. 연주를 하지 않던 사람이 악기를 배우면 시간이 흐르면서 악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두뇌 회백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특히 서로 다른 영역들 사이의 연결성이 높아지면 더욱 좋다. 결국 두뇌는 고정된 부품들의 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홍콩 중문대학의 심리학 교수 아그니스 챙과 그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가들은 언어 능력, 기억력, 공간 추론력을 요구하는 테스트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성 지능이 활약을 한 것이다. 연구팀은 거기에 더해 음악 훈련을 어릴 때 시작할수록 훈련 강도가 높을수록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이의 두뇌는 어른의 두뇌보다 가소성이 더 높다. 그래서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어릴 때 음악 레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른이 된 후 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연주를 하는 어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다 커서 그럴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걱정하지는 말라. 음악 훈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심지어 뇌졸중이나 다른 형태의 뇌 손상에서 회복 중인 환자 혹은 난독증, 언어 및 학습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도 음악 훈련이 유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뇌 훈련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앱이나 게임들은 사실 결정성 지능만을 훈련하는 데 그친다. 다시 말하면 앱이나 게임에서 하는 특정 활동은 잘하게 되지만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음악 훈련 등의 활동은
유동성 지능에 많이 의존하면서도 이 지능을 크게 높이고 따라서 훨씬 광범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긴장을 풀고 성취감을 느끼고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얻는 사회적 쾌감은 말할 것도 없다. 음악 훈련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두뇌 향상 습관과 기술들 중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활동이다. 자신의 고유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가 음악 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 뇌는 어디에 사용하든 잘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뇌의 능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배움으로써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다. 밴드에 가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레슨을 매주 받고 악보 읽는 법을 배울 시간을 내보라. 음악을 듣고 연주를 할 때면 음악이라 부르는 이 훌륭한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날마다 조금씩 하라. 언어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쩌면 당신이 새 언어를 배우는 것도 유동성 지능을 증진하는 것 아닐까 추측했을지도 모르겠다. 맞는 추측이다. 에든버러 대학 연구팀은 다국어 사용과 치매 악화 속도 사이에 연관성을 밝힌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간은 언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뇌의 좌방구를 사용하는데 좌방구에는 말하기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듣거나 읽은 단어와 소리를 이해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뇌 영역이 포함된다. 그러나 언어 학습은 두뇌 전체가 동원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단어의 소리를 듣고 글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보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자기 입으로 올바르게 내고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어떨 때 규칙을 깨도 되는지 등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다. 그 결과 뇌의 모든 영역의 회백 질량이 증가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흥미롭게도 언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그 지식을 어느 연령대에 획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은 언어 획득이란 고정된 어느 순간의 일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적응하고 변화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음악 훈련과 마찬가지로 언어 훈련도 뇌량 영역의 신경세포 간 연결과 두께를 늘리는데 이는 두뇌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에 신경 연결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는 일이 됐든 프랑스어 회화를 하는 일이 됐든 두뇌의 신경 가소성을 늘리는 것은 당장 들이닥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고 두뇌를 써야 하는 다른 모든 임무 수행에 유익하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적응을 거듭하고 새로운 도전 하나하나에 맞춰 진화하는 살아있는 기관이다. 나이는 상관없다. 언제라도 새로운 신경세포 간 연결을 촉진하고 뇌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책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딱딱하고 어려운 학구적 활동을 해야만 두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특정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유동적이고 반응성이 높은 뇌는 다방면으로 고르게 발달한 뇌다.
이런 두뇌는 그때그때 환경이 요구하는 임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머 감각과 개인적 의미, 호기심, 창의성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다. 결국 학교 교과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언어, 음악, 미술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신적 풍요와 지능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외국어를 한 개도 구사하지 못한다 해도 절망하지는 말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날마다 조금씩 평생 배우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면 뇌가 늘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도전에 대처하고 가끔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언어 학습 앱으로 몇 분 공부를 하고 외국어 자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 친구를 사귀는 일 등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유익한 활동들이다. 특별한 슈퍼푸드만 섭취하거나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신체 건강을 향상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없듯 단 한 가지 활동이나 두뇌 훈련 게임 앱만으로 벼랑간 두뇌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 장기 전략을 세우고 인지 건강과 지적 건강을 돌보고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라.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다. 뇌가 할 일을 충분히 제공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충분한 휴식 기간을 확보하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끌어내고 발휘하는 습관을 들여라. 뇌는 받는 만큼 돌려준다. 목소리를 내라. 2010년 콜린 맥클라우드와 동료 연구원들은 어떤 현상을 연구하면서 거기에 제작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리스트에 적힌 단어를 보고 기억하도록 했는데 단어를 눈으로만 본 참가자들보다 리스트의 절반을 소리내어 읽은 참가자들이 기억해낸 단어의 수가 더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단어를 소리내어 읽은 참가자들은 모든 단어를 눈으로만 읽은 참가자들보다 좋은 성적을 전혀 내지 못했다. 소리내어 읽기의 특별함이 무엇일까? 왜 리스트의 절반만 소리내어 읽었을 때 기억해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을까? 연구팀은 그렇게 함으로써 단어의 특성을 부여해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즉, 우리 뇌가 두드러지는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데 더 능하다는 뜻이다. 일련의 단어를 암기하려고 할 때 텍스트가 모두 검정색인데 그중 한 단어만 빨간색이라면 그 빨간색 단어만 두드러져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같은 원리다. 연구팀이 발견한 이 효과는 소리내어 읽은 단어들을 무슨 이유에서든 나머지 단어들과 다르고 더 주목하고 기억할 만하다고 뇌가 인식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소리내어 말을 함으로써 다른 단어들과 그 단어들을 구별한 것이다. 제작 효과에서 제작이라는 표현은 일부 단어를 말로 제작해서 그 단어의 두 종류의 정보, 즉 눈으로 본 시각 정보와 소리내어 읽으면서 얻게 된 청각 정보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본질적으로 제작 효과는 기억해야 할 정보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서 각 정보를 다른 정보와 더 확연히 구별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렇다면 이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간단하다. 중요한 부분을 골라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뇌도 스스로에게 잠깐 이 부분은 중요하구나 기억하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제작 효과를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접하는 정보들 중 특정 부분을 더 두드러지고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라. 정보의 일부를 시각, 청각 이외에도 몸짓과 감정 상태와도 연결해 보라. 부엌에서 일하던 중이라면 잠깐 동작을 멈추고 마트에서 사야 할 5가지 품목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몸짓도 곁들여 볼 수 있다. 조금 우스워 보이지만 나중에 마트에 갔을 때 자잘한 디테일까지 상세하게 떠올리는 스스로에게 놀랄 것이다. 간단 정리, 두뇌 훈련 프로그램들이 효용이 없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증명됐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더 영리해지도록 뇌를 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색다른 방법을 써서 간접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신경세포 자체와 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서 뇌 회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유동성 지능은 향상될 수 있지만 결정성 지능은 향상될 수 없다. 이 말은 뇌 기능을 증진하고 싶으면 뇌 자체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두뇌 훈련은 색다른 활동, 정신적으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활동에 도전할 때 시작된다. 신경세포 성장은 바로 그때 일어난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다. 통증이 없는 운동은 몸을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방법이야말로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 정신 능력을 향상해 주는 진정한 토대가 된다. 간단히 말해 더 많은 것에 노출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이 더 늘어난다. 루틴에 변화를 주고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에서 벗어나 낯선 경험을 해보라. 신경세포 연결을 촉진하는 일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면 새로운 악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잠자고 있던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이런 기술은 뇌의 새로운 형태에 적응력을 갖추게 하고 삶의 다른 면에도 적응할 수 있는 패턴과 정보 처리 방법을 학습시킨다. 음악 훈련과 외국어 학습은 다수의 새로운 정보뿐 아니라 심지어 근육 기억까지 아우르는 활동으로 두뇌 전체를 자극한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형태의 신경세포 성장은 다른 분야나 활동에도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눈으로 읽기 혹은 소리내어 말하는 단순한 행동에는 제작 효과가 있다. 이 효과 덕분에 사고, 인지, 기억력, 이해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증명됐다. 정보 재생산에는 상당한 양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참여하고 뇌의 한계에 도전하면 더 많은 혜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